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네, 있죠. 범인마다 이유가 다 다르고 단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감이나 이해를 할 수 없을 뿐 모든 살인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비가 쏟아지던 한여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는 목요일 밤 서울에서 부녀자 2명이 살해됐습니다. 비 오는 날 목요일만 사건이 계속 생기는 거야. 연쇄살인건이. 언론에 대고 비 오는 목요일에 연관됐다 해갖고 엄청나게 해먹은 거야. 2004년 당시 대한민국 서울은 비 오는 목요일마다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몹시 흉흉했었는데요. 같은 해 잡힌 그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바로 정남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또 다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 검거된 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길거리가 아닌 가정집에서 벌어졌는데요. 3층에 노래방을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노래방은 주인 딸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어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키도 크고 이뻤거든. 2004년 7월 8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피해자는 당시 31살의 여성 차 모 씨와 당시 12살의 어린 소녀 서모 양이었는데요. 그 살해 방법이 너무도 잔인했었죠. 얼마 군데를 찔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꼬마애는 완전히 이렇게 너무 잔인했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하냐고. 먼저 차 씨는 손에 방어원으로 보이는 상처 3개를 포함 경부와 흉부, 복부 등의 총 18군데를 칼에 찔려 숨진 상태였고요. 그중 치명상은 심장 부위 자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경우는 좀 더 심상치 않았는데요. 경부와 흉부, 복부 등 총 17군데를 찔려 횟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굉장히 잔인하게도 목에 10cm가량의 큰 절창을 내며 이 상처가 치명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서양 다리에 있는 절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건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완견 까미의 시체가 발견된 건데요. 강에서는 많이 해봤지만 개까지 죽이면 그때 처음이었어요. 털을 보니까 슈나우저하고 푸들 믹스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죽일 이유가 있었나? 잔혹하게 살해된 애완견 까미. 오직 배와 가슴 부위에만 10차례의 공격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개가 범인을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다 죽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를 죽여야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공격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사건 현장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건넌방에서 차 씨의 시신이 그리고 안방 침대 위에서 서양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까미의 시체는 차 씨가 있던 건넌방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 행각을 벌인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차 씨와 서양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둔 것으로 봤을 때 면시범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또 집안 곳곳을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정작 현금 80만 원과 지갑 등은 고스란히 남겨뒀습니다. 강도의 소행으로 보여주길 원했던 거겠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면시범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 범행의 목적은 살인이 아닌 과도한 살인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오버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단순하게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사건 현장에 범인이 남긴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죠. 먼저 절단기로 자른 것으로 추정되는 방범 창에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장갑 흔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창살 절단면을 살펴보면 2개는 외부에서 그리고 3개는 내부에서 자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절단기와 장갑을 미리 준비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문 아래쪽 지붕에서 약 280 사이즈의 족적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집안 내부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역시 범인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단서들을 조합해서 범인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침입 시도는 바로 이곳 컴퓨터 방범창이 있던 창문으로 보입니다. 방범 창살을 2개를 잘라냈죠. 그러다가 맞은편에 열려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집을 돌아가면서 족적을 남기고 다용도실 창으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온 범인은 차례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화장실에서 피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강도인 척 집안을 어지럽히고 방범 창살 3개를 마저 잘라내고는 그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범인의 동선 안에서 장갑, 품과 족적 외에는 물리적인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자크밖에 안 나오니까 맞춰볼 게 없잖아요. 처음 씹어서 이게 잡수가 내 말이에요.
용의자를 특정할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범인이 꽤나 복잡한 동선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또 사전에 장갑과 절단기까지 준비한 걸 보면 이 집에 대한 범행 의지도 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주인이 다 없으면 다행이지. 만약에 집주인이 있었으면 집주인도 당했을 거야. 사건이 일어난 이 집에는 원래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빠 서 씨와 엄마 김 씨, 그리고 딸 서양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집에 엄마 김 씨의 후배인 차 씨가 개인사를 이유로 잠시 동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 밤, 아빠 서 씨는 노래방 영업을 위해, 엄마 김 씨는 밤 10시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했고, 집에는 차 씨와 서양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김 씨와 피해자 차 씨는 자정 무렵 안부차 통화를 했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시간이 자정 이후였다라는 거죠. 자, 새벽 3시 무렵 아빠 서 씨가 퇴근 후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어 문이 안 열린 거죠. 결국 서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살인 현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건 발생 11일 만인 7월 19일 용의자가 검거됩니다. 용답동 부녀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용답동 서모 씨 집에 들어가 서 씨의 12살 난 딸과 서 씨 아내의 후배인 차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죽은 피해자 차 씨의 남자친구였는데요. 그는 절도 등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죠. 족족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는 어떻게 잡힌 걸까요? 사건이 나면 제일 먼저 가족부터 의심하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가지고 그 목격자를 찾았다니까. 그런 게 맞으니까. 네, 한마디로 면식범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주변을 탐문하다 보니 전과자인 김 씨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노란 바구니가 달린 오토바이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용의자 김 씨가 사건 다음 날 노란 바구니가 달린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간 게 거기란 말이에요. 오토바이에 노란 바구니. 누가 봐도 범인스럽죠. 그런데요. 경찰이 밝힌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서양의 엄마를 죽이러 들어갔지만 없었고 대신 자신의 연인인 차 씨가 TV를 보고 있길래 그냥 차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있길래 대신 죽였다. 글쎄요, 그렇게 리저너블한 얘기는 아닌 듯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럼 서양은 왜 죽인 걸까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지어낸다 그래도 그 현장 상황을 어떻게 지어내겠어요? 아이가 잠에서 깨서 자기를 보는 바람에 죽였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이 누워있는 자세에서 혈흔이 벗어난 바가 없어요. 이동하는 적이 없어요. 안방에서 발견된 어린 여학생 같은 경우도 침대 머리 쪽 보면 분출 혈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경부자창을 입었고 그 상태로 동맥길이 튀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경부자창이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즉사예요. 소리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과도해요.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불에도 똑같이 자창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으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응급계를 당했다고 봐야지. 이불 위에 칼자국 있으면 자고 있던 사람을 찌른 거잖아요. 일부 방어원이 있는데 아마 찔리는 순간 서우적거릴 때 배인 상처로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 두 피해자 모두 자던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족은 말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280인데 용의자 김씨 발 사이즈는 265입니다. 발 크기도 다릅니다. 물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큰 신발을 신고 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 오는 날 지붕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큰 신발을 신기는 좀 어렵겠죠. 무언가 사건 현장과 범인이 좀 안 맞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너무 증거가 없으니 경찰은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가방에다가 그 칼과 절단기, 목장갑을 집어넣고 맨몸에 우의만 입은 채 훔쳐온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야밤이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알몸에 비옷만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글쎄, 알몸이면 오히려 채무 같은 것들이 더 현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건을 조사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사건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사건 현장보다는 사람에 더 주목을 했던 수사 방향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도 살인죄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당시 절도 행각도 벌인 것이 있었는데요.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 집중해서 범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범인의 침입 시도 경로를 보면 1차 시도는 방범 창살이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더 크고 편리한 침입 루트를 몰랐을 확률이 높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범인은 이 집의 외관, 집과 집 사이의 배치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아마 특정 각도에서 아래에서가 아닌 위에서 내려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맞은편 베란다 문의 존재를 범행 때 알았던 거라면 그 집 내부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절단기와 장갑입니다. 이걸 준비한 걸로 봤을 때 방범창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계획된 범죄였다고 볼 수 있겠죠. 범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놓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행위가 꼭 죄책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피해자와의 어떤 감정이 섞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죠. 한마디로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버킬입니다. 두 피해자의 상처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침입의 목적이 단순 살인이 아닌 과잉 살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만 덧붙여 볼까요? 바로 애완견에게까지 오버킬의 흔적이 보입니다. 왜 쓸데없이 개까지 죽였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이 애완견까지 범행 계획 안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애완견의 등 쪽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이 10개의 상처 모두가 배와 가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발로 다니는 작은 강아지의 배를 공격하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어쩌다 보니 개도 죽인 상황이 아닌 개도 처참하게 죽이겠다라는 적극성과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형태인 거죠. 자, 다음은 범인은 아이인 서양에게 더 잔인했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상처로 짐작 가능한데요. 하나는 목 부위에 난 10cm 가량의 절창이죠. 이 상처를 본 전문가가 거의 무슨 의식을 치른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공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리에 난 절창이 참 그렇습니다. 이 상처는 정말 살인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상처죠. 저항도 없이 자고 있는 아이의 다리를 굳이 벨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찌 되었든 범인은 죽은 아이에게 그리고 애완견에게 더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안 되는 현장을 이 범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범인의 생각과 의도를 상식적인 선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 사건은 더 어려워지죠. 자, 다음은 시간적 여유입니다. 범인은 꽤 여유를 부렸습니다. 범행 후 욕실에서 피를 닦아내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하면서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애완견을 죽이는데 시간을 꽤나 소요합니다. 자, 현장의 흔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살해된 건 애완견 까미였습니다. 처음 공격을 당했던 까미는 두려움에 여기저기 숨으며 도망을 다녔고 범인은 그 까미를 쫓기 위해 침대 등을 옮기며 꽤나 애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더라도 보통 동물들이 이 정도라면 20분 이상 버티지 않았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까미를 상대하는데 20분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방범 창살 3개를 더 절단하는 시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들어왔던 다용도실 쪽은 도로가 훤히 보이는 장소라는 것을 들어올 때 인지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띌 그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창살 3개를 잘라내는 시간을 쓰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겠죠. 여하튼 범행 후에도 서둘지 않았던 범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범인은 이 집 남편의 평소 기가 시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이거죠. 이 집이어야만 했다 라는 거죠. 특정 대상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이 집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범행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기보단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람이 아닌 물리적 공간에 분노가 치미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바로 이웃이죠.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살인이나 폭행 5건 중에 1건은 이웃이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통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층간소음이나 잘못된 주차, 문을 시끄럽게 닫는 행위 등이 과연 주거 마땅한 행위일까요? 하지만 그런 행동에서 비롯되어 살인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 형태가 이렇게 굉장히 잔혹한 형태를 띠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에 연쇄살인마가 이사를 왔다고 한다면 그 연쇄살인마가 나한테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늘 신경이 쓰이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아무도 모르죠. 이처럼 이웃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세상 가장 무서운 성질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은 그 지속성이 베이스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그 갈등이 분노로 돌변했을 때 그 분노가 특정한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지만 그 집이라는 공간으로 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아이에게 더 큰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의 특유의 애티튜드 및 생활 양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흡연자를 싫어하는 비흡연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 가족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사람을 봤을 경우 어른들은 그냥 지나치고 지나간 뒤에 뒷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이의 경우는 앞에서 대놓고 왜 여기서 담배를 펴? 라며 들리게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불편한 이웃 관계에서 아이가 트리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아이와 늘 같이 있던 존재가 바로 애완견 까미였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 건데요.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아이의 말에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미친놈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웃의 범죄는 그 당시가 지나고 나면 증거를 찾고 숨겨진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이 미제가 된 이유는 사건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처음에 포커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사람에게 현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사람을 찾는 수사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아직도 범인은 잡지 못했고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그 범인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누군가의 또 이웃이겠죠.